네, 오늘이 아마 이제 빛과 소금 열전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은 토머스 선교사하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었습니다. 26살이죠. 40년에 태어나서 66년이니까 아주 참 예,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외국 사람입니다.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교 그리고 대학 과정과 신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1859년 웨일즈에 굉장히 큰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중국으로 파송이 되는데 이게 186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된 지 한 3년 만에 이제 죽은 거예요. 사실 선교사 생활을 한 게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을 한 번쯤 여러분이 상시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빛과 소금 열전에서 아마 첫 번째 시간에 그 영국의 성경 번역의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정말 이 1859년의 웨일즈 부흥 운동도 저는 그들의 그 심어놓은 그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 운동 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꽤 많이 나가는데요. 이 토머스 선교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학교를 중간에 휴학을 여러 차례 하고 다시 복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속에 이런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학업을 중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오는 이제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웨일즈 부흥 운동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결단하고 선교사로 떠날 것을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한 3, 4년 만에 이제 중국으로 파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행전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심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과정에서 열매도 이렇게 맺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파송과 실현, 이 파송되자마자 아내가 죽습니다. 임신한 채로 갔다가 뭐 조산을 하면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 제가 이 본 거로는 그렇지는 않고 기후 관계로 이제 계속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내와 함께 1863년에 중국 상해로 파송이 됩니다. 3개월 후에 아내가 사망하고 토머스 선교사는 충격을 받고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동성의 세관 통역 역할로 취직을 해서 그냥 그렇게 그 아픔을 달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의 윌리엄슨 목사를 만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이제 싹트게 되는데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저기 해준 그 단행본들이 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있었던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파송과 더불어 아내를 먼저 잃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 주를 위한 십자가 중에서도 이게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은 아니고 이렇게 크게 한번 큰 그림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렇게 아내가 사망을 했지만 그러나 서서히 자기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이게 중국으로 이렇게 피난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상해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조선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 들어보니까 너무 참 가슴 아픈 그런 박해를 받는데 이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관에 사표를 내고 한국 선교를 결단하고 이제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한문 성경을 이제 많이 가지고서 여기도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간 것을 이게 참 글씨로 돼 있는 이 책이죠. 책인데 그래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같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에 있는 이런 걸로 볼 게 아니고 그 옛날에는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이제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뭔가 소스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번역돼서 자기의 이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하면 충분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가지고 한국 서해안 쪽, 그러니까 지금 황해도 쪽으로 접근해서 이제 백령도와 창린도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중국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백길로 오는데 그게 오히려 쉽고 빠를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2달 반 정도를 머물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비전 트립이죠. 이제 한국어도 배우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비전 트립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아하 내가 여기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히고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이 이제 발 딛자마자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1866년 7월에 제너럴 셔먼호 한 번쯤은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상선을 타고 그냥 탈 수는 없으니까 통역이나 길잡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이제 가는 건데 대동강 입구쯤에 와서 이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뭐랄까요 그 무역하자 이제 장사하자 비즈니스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정부에서는 이제 쇄국 정책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버티기 그래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거기서 우발적으로 이제 그런 소란이 나게 돼요. 소동이 나는데 그 소동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썰물에 같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모래톱에 걸려서 결국은 이 불에 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죽기도 하고 또 무트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관군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들고 나오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그 모래톱에서 이제 관군들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요.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다시피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꼭 껴안고 나와서 여기저기 주고 그리고 자기를 처형하는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려고 했다, 시도를 했다. 물론 뭐 받지는 않았지만 후에 가져가긴 했죠.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이렇게 뭐 돈 몇 푼 받고서 사람 처형해주는 그런 망나니꾼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관군에서도 5위장 정도 수준에 돼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틀 잡힌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형을 당합니다. 이 장면을 당시 11살이었던 최치량이 이제 구경하다가 이제 거기서 던져준 성경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영문주사 이게 공무원이죠. 이 사람에게 이제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거기서 나눠줬던 이런 서책들은 전부 다 회수해라. 그래서 주석한 사람들은 다 반납해라. 자진 반납해라. 이제 그런 명령이 나와서 이제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좀 준 모양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취합을 했는 모양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최치량이 이제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기도 했겠죠. 성경이 이제 한두 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위로 올려보낼 건 올려보내고 지가 몇 권 가지고 있다가 들어보셨죠? 이거 집에다가 이게 종이가 괜찮으니까 이제 벽지를 쓴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당시에 처형당해서 시신이 토막나고 소각돼서 대동강변에 뭐 묻었는지 그냥 버렸는지 그렇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닷줄은 다시 끊어서 이제 평양 동문에다 걸어놓고 전리품처럼 삼은 거죠. 1945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토머스 선교사를 기념해서 T자 형태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T자 형태로 지은 그런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이 토머스 선교사의 이제 순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제 보면 1866년 7월에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 1차 때 와가지고 뭐 백령도나 무슨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뭐 성경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던져준 거 있는데 이 그 뒤에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이제 이제 집중적으로 요 순교를 당한 요 때 얘기 그리고 그 이후 연결되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제 총체적인 그림은 이래요. 이 사람이 성경 나눠주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한번 딛자마자 죽은 거죠. 뭐 예수 믿으라고 한 번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랬을 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성경을 이렇게 던져준 성경을 주워가지고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그 몇 권을 가지고 여관에다 도배를 해요. 근데 이 여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관을 운영하던 이 사람의 여관에 누가 들어오냐면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마페 선교사가 그냥 괜히 평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랍시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게 시간이 뭐 대략 한 30년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마페 선교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이 평양 쪽에서 토머스 선교사의 그 순교에 관한 얘기를 알고 들어옵니다. 알고 들어오고 또 무슨 얘기를 듣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꽤 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페 선교사의 귀에 이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 뒤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교부를 하나 이제 차려야 되는데 그 본부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박영식의 여관에 세워지게 돼요. 이 여관에 투숙했을 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벽지가 이 토머스 선교사의 흔적인 거죠. 순교의 흔적이 거기 이렇게 벽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가 이 마음에 더 큰 그 충격과 그 힘을 받고 그리고 선교에 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관을 누가 사냐면 최치량이 이 여관을 사버립니다. 사버려서 마페 선교사가 이 여관에다가 개척을 시작을 해요. 널다리골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29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적은 인원이 절대 아니죠. 29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토머스 선교사 이후에 한마디 말을 안 했어도 성경 던져놓고 그 상황에 성령께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불씨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여관에 뭐 이렇게 해서 마펫이 들어가서 이게 여기가 이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흔적이구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하신 작업은 이 개개인들을 성경을 보고 또 그 순교의 기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을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9명이 요 박영식의 여관, 나중에 최치량이 돈 주고 산 이 여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머스 선교사를 이렇게 처형했던 박충권이 와서 회심을 하고, 이 박충권이 이 널다리 교회가 이제 나중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이 박충권이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참 재밌다, 이게 참 신기하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절대 밝혀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드러날 만한 이런 에피소드가 무궁무진한 제2, 제3의 그 평양판 사도행전에 관한 얘기가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순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토머스 선교사는 1866년 7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쭉 이어져서 대략 한 40 몇 년, 50년이 살짝 못 미치겠죠. 66년에서 1907년이니까 한 40년쯤 뒤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1907년에 3년에도 일어났고 원산, 그리고 7년에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뭐 사실 뭐 크게 대단하게 뭐 저기 한 건 없어요. 그냥 한 번 와서 성경 나눠주고 비전 트립하고 그리고 들어오다가 이제 죽은 건데, 이제 그 시작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래서 1866년, 그 다음에 1907년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제 우남 이승만이에요. 1875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866년하고 한 10년 정도 뒤에 이제 이승만이 응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받고, 이제 그 뒤에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별개로 또 일하기 시작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정확한 것은 토머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사전 작업들이 이렇게 물밑에서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평양 부흥운동으로 연결되는 한 지류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이제 뭐 서울, 옛날에 한성이라고 부르던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그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승만입니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대한민국에 이르러 이렇게 망라하는 거죠. 조선 끝나고 대한제국, 그리고 또 끝나고 대한민국의 시작. 이 3개 국을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계파로 따지면 개화파입니다. 개화파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조선의 말기에서 개화파는 주로 일본 개화파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개화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는 미국파가 생기게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승만은 개화파로서는 사실 거의 뭐랄까요, 처음이다시피 한 미국 개화파죠. 이분은 그 당시에 개화파들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는 개화파들이 일본의 이 개화파들 많이 있죠. 뭐 민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어쨌든 이제 그런 개화파였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수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지금 옛날의 전통을 이어가자, 이제 수구인데 그건 아니고 개화파였어요. 이 개화파였고, 언론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한국 최초의 박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중에서도 미국 박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있나? 지금도 없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긴 하네.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노벨상 받으신 분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이분이 1875년, 1875년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적 분입니까?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뒤에 나올 텐데요. 이 프린스턴 대학은 당시에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대거 이 학교에서 나오게 되는데 논문을 써서 정식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다. 4.19 혁명 이후에 부정선거 때문에 하야하시고 하와이로 요양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고, 청년기 한성 감옥에서 있었던 이때입니다. 청년회 때는 주로 한성 감옥에서 계시죠. 그래서 개화파 단체인 독립협회의 총대 의원이었어요. 이분은 하여간 머리를 하면 했지 절대 꼬리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중간 몸통도 아니고 그냥 머리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독립협회, 개화파 단체였던 독립협회에서도 총대 하시면서 왕정개혁을 앞장섭니다. 제가 여기에다가는 안 썼지만 이분의 본이 그 전주 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이가가 우리나라 그 왕족이죠. 조선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 몰락한 왕족, 먼 이 중간에 있는 적통은 아니고 먼 적이었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분이 왕정개혁을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 당시에는 참 좀 거시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1800년대 말이라도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종친회가 있고 뭐 같은 뭐 무슨 뭐 파가 같고 뭐 집안이라고 하고 뭔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피에서부터 우러나는 게 뭐냐면 핏줄 찾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왕족인데도 왕정을 개혁하자? 하여간 특이한 분은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쪽 편에 붙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모죄를 지고 죄목을 쓰고 그리고 체포를 당합니다. 나이 24세예요. 24세. 예, 여러분 24세 때 뭐 하셨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왕정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왕정 개혁하려고 혁명이 일어났었고, 영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예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조선 말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맨 앞줄에 누가 서 있었냐면은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거고,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사형을 받았지만 미결수 상태로 수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5년 이상을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기사회생을 해서 다시 살아났죠. 그 안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혹은 내일 내가 내일에 이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5년을 사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사형을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죠. 오늘이 끝이냐, 내일이 끝이냐, 뭔가 이렇게 날씨만 굳어도, 날씨가 너무 좋아도, 뭐 어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야 오늘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걸려서 이게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자살해버리거나 그럴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중생 체험을 해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안에 더 이렇게 살점을 붙여서 이 실감나게 들으실 거면 His Korea라고 이제 His Korea 2호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그 분의 동영상을 보시면 그분은 아주 이런 걸 담담하게 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체험을 했고 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분이 쓰신 그 책들을 이렇게 다 구절구절을 대입시켜 가지고 잘 연결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가 있어요.
히즈 코리아의 이제 2호 목사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 안에서 이제 특별한 중생 체험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겠죠.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인생이 바뀝니다. 아, 인생이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죽는 거구나. 이거 이제 완벽하게 자기 거가 된 뒤로는 이분이 안에서 닥치는 대로 공부면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영어 공부면 영어 공부, 뭐 온갖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이 영어 사전을 조선말, 그러니까 지금의 한영사전이죠. 한영사전으로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죄수들을 모아놓고 신학문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실 그 감옥이 정말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겠지만 그 안에서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오늘 끌려가서 저 터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가르치고 그들을 돌봤다. 요즘 목회자 용어로 섬겼다. 이런 생활을 한 5년 넘게 하시다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러일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뭐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결국은 일본이 이겼죠.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뒤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 대륙 러시아를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조선 사람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평가를 해서 쓴 것이 바로 독립정신인데, 여기 독립정신에서는 이 제목에서도 나오다시피 뭘 말하냐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전쟁 얘기를 다룬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고 어떤 이 징검다리를 놓고 그걸 딛고서 어떻게 해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현실적인 제안을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건국 대통령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이 말하자면 이 정신을 마음가짐과 정신을 성경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개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요.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저펜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일본 내막기, 일본을 벗기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폭로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써놓고도 일본은 절대 미국에게 덤비지 않을 거다,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의 대세였는데 이분이 책을 쓸 때는 그 책이 뭐 인기도 없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절대 일본은 미국에 덤비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제 아무리 뭐 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뭐 해도 하버드를 나오고 해서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저기 나라를 잃어버린 어느 저기에 그냥 촌 노인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냥 일학, 정치, 평론, 그리고 정치 무슨 뭐 학자 그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한 번에 드러낸 책이 바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기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써놓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고 찾다 보니까 이승만의 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독립정신도 나중에 이 책이 해외나 국내에서 이 책을 구하느라고 그렇게 아주 힘들었답니다. 이게 아주 애를 쓰면서 찾게 된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단 이 출판을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출판을 하고 결국은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복사판 비슷한 것이 이제 돌아다녔을 텐데 그만큼 목말라 있었던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데 이 책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몰랐고, 이제 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 한일 합방 되고 막 이렇게 그 경랑으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이게 식자층이라고 하는 젊은 이 선비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각성된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빛을 발한 거죠. 책을 하나 정도는 쓸 필요가 있기도 해요. 이 감옥 안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죽음의 그런 그 코앞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자칫하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했다. 장년기는 주로 미국 유학과 그리고 이 뭡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 생활을 조금 하시는데요. 1904년에 풀려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도미하시죠. 그래서 1904년에 45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40여 년 동안을 미국에서 이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만 계속 미국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를 하셨는데 어쨌든 미국 생활이 대략 40년 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톤에서 국제정치학, 국제법으로 박사를 합니다. 프린스톤 대학은 미국 대통령 여럿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우드로 윌슨이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기억해야 될 이름이기도 하죠. 우드로 윌슨, 뭐 트루먼 이런 분들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되는데 결국 이 교수로 있을 때 그분의 제자로 논문을 쓰고 한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에게 그랬답니다. 미래 조선의 지도자가 꼭 될 사람이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44세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로 위동이 이렇게 임시정부에 이제 발을 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4세면 남자 나이 44세면 이게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정말 뭐 20대는 뭘 씹어도 다 삼킨다는 때고 44세는 뭘 시켜도 의욕 있게 할 만한 때예요. 이런 장년의 정점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빨갱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봐둬야 될 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유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어느 나라든지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는 지금도 이렇게 아주 깊게 박혀있는 못과 같아서 이게 아주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그렇다고 뽑아내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개화파, 친미 개화파, 그리고 친미 중에서도 개화파 중에서도 그냥 로우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고급.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미국 생활도 충분히, 미국이란 나라를 꿰뚫어 봤잖아요. 저편 인사이드 아웃.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저것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자기네들의 그 나름대로 이 과시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런 것도 그냥 쉽게 보기도 합니다. 저거 나중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그 오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것조차도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허점을 나중에 키워서 이 가래로 막을,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그 국민성을 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졸업하고 정점에 오른 이분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당연한 거죠.
왜요? 이 당시에 이만한 분을 어떻게 찾아요? 돈 주고 사올래도 못 찾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거지처럼 살다가 미국 가가지고 이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분이 정말 우리 그 나라를 잃은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건 맞아요. 이때부터 임시정부든 우리나라의 공식정부든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든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는 하야할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인기가 항상 60% 70% 이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난관을 이렇게 뚫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에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민초들의 그 정신 연령이 정말 이때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낮다고 봐요. 그 옛날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 학력 수준이 이만큼 높고 글로벌해지고 손 안에다가 전화기 안에다가 세계를 놓고 사는데도 우리들은 이 당시에 이게 나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노역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그냥 이 정말 하급 그런 이 국민 취급을 받으면서 살던 그 할아버지 뻘 분들보다도 우린 정신 연령이 정치 연령이 낮아. 신기해. 옳고 그르고 누구한테다가 내가 초점을 주고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너무 평화로워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삼시세끼 못 먹고 보릿고개 있고 그러면 박정희 같은 지도자를 또 원합니다.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5.16 혁명을 하고도 인기가 있었으니까는 한 거예요. 그냥 총 갖다 들이대고 나한테 투표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분의 스펙을 봐도 따라갈 사람이 없어.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이따가 이제 하나씩 나와 제가 포인트를 잡아줄 건데, 근데 반드시 옆에 따라다니는 게 뭐가 되냐면 빨갱이 요소 하나가 따라다녀요. 이거 봐요. 한 끈 밑에,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빨갱이야. 근데 야가 대통령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그 정도 인기가 있었으면은 지가 마다하고 일부러 국무총리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지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인기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해할 때 그래요. 저 사람은 미국파, 이 사람은 우리나라 토종, 이런 식으로 엮어 넣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건 좋아해. 뭔가 힘을 주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홀수 쪽이다 그러면 홀수 쪽의 대통령이면 홀수 쪽에 국무총리를 주고 홀수 쪽에 뭘 쭉 줘야 돼. 국회의원도 쭉 뽑아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한한 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여당을 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야당에게 준다고요. 이게 미친 짓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독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아니잖아 이거. 견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쪽에서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든 아니든 이때도 가만히 보면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국무총리는 이동이야. 제가 볼 때 이게 뭔가 구색 맞추기 좀 한다고 지금도 하는 짓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목사들 사이에서 지방에 가보면 한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반대편 성향을 이렇게 해서 의장단에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년이 지나면 어느 한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뒤로 물러서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 아닌데 결국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 위동이라고 하는 이 빨갱이가 임시정부의 좌익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이렇게 그 안에서 무슨 장관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가 있으면 지금처럼 내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암암리에 다 자기 손아귀에다 집어넣는 걸 말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건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아. 규합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그룹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승만한테 대항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권총 꺼내는 사람이니까. 이름들 보세요. 여운형, 김두봉, 고려공산당을 결성합니다. 1921년. 이래놓고 봐요. 이 좌익들을 규합을 했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힘을 합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대단한 스타들도 힘을 합쳐요. 그리고 여기에 안창호라는 이름도 있네요. 이동영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네. 난 몰라도 안창호는 많이 들어봤네. 이 양반들까지 전부 여기에 합세를 해요. 합세를 해서 결국 이승만에게 대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합세한 이유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돼. 이 좌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으로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의 이 세력으로 규합을 하게 된 그런 이 핵심 뭐라 그래야 될까? 원동력이 뭐냐? 공작금 40만 루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이승만 학당 유튜브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때의 얘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김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사이드 아웃이 있어요. 완전히 그 김구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탈탈탈탈 터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확실한 이 팩트들을 전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언제 시간이 나시면 그냥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들으세요. 운동을 하면 걸을 때나 이런 때 그거 들어두시면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틀려먹은 역사책 속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그 착각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 훤히 보여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50이 쭉 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 있죠. 뭘 보고 모이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모이지 않아요. 뭘 보고 모이냐면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줬을 때 국수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공산당, 고려공산당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산당이 뭔지 이때 이 노인네들이 알아요? 몰라. 근데 뭐예요? 야가 어디서 돈을 구해온다는 거예요. 돈을. 임시정부에서 어디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겠어요? 어디서 그냥 누가 좀 뭐 군자금 보내주면 그런 거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40만 루블이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디서 주냐면은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규합을 한 거예요. 야, 40만 루블이 장난이냐? 그거 있으면 우리가 진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돈에 초점을 맞추고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삼켜도 될 돈이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 돈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팔든 노동력을 팔든 기술을 팔든 뭘든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돈을 내가 여기서 이 거래를 해서 저 사람에게서 얻는 이 이득이 내가 삼켜서 나중에 이게 낚싯바늘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엄청 심해요.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버는 돈을 나한테다가 이걸 물건을 사가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 돈을 지불하는 건지, 내막이 뭔지 관심이 없어. 요즘이나 뭐 집을 살 때 뭐 몇억 몇십억씩을 왔다 갔다 하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챙겨서 조사를 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집 사러 갈 때 이렇게 보따리로 돈 갖다가 턱 던져주고 이 집 이렇게 해서 싸고 계약서 사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뭉칫돈 그렇게 놔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도 없을 때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스템 속에서도 뭐가 없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더러운 돈인지 검은 돈인지 정말 깨끗한 돈인지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지까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에서 얻어먹던 돈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일한 만큼 준 만큼이 아니라 뭔가 좀 해달라고 왔던 그 일종의 암암리 돈, 시커먼 돈, 그걸 늘 받아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됐냐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버렸어. 그 돈값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각도로 보면 그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는데 항상 이 공산주의 놈들은 하는 짓이 사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한 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 이거 봐요. 여기에서 있는 이 이름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름만 유명한 사람들인지 찌질이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40만 루블 줄 테니까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눈 뒤집어지죠. 공산주의가 뭔지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대부분은. 주동자 몇 빼고는. 나머지 따라다닌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갔다고요? 낚싯밥 보고 가서 물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에게 와서 이런 공산당을 고려공산당을 결성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 상해 임시정부 체제를 공산당 체제로 바꾸자라고 들이댑니다. 이동희가. 이승만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기도 탄핵당하네. 탄핵의 역사는 길어. 가만히 보면은 잘해도 탄핵, 못해도 탄핵, 뭘 해도 탄핵. 여기 보니까 자금을 유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란은 내란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내란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자금 유용 혐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승만 박사 한 게 아니라 이 자금 혐의 했던 놈들이 그 짓을 했을 거예요. 50세 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저 같으면은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최대한 멀리 멀어졌을 것 같아. 그러질 않았어요. 참 이분이 대단하시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쭉 하면서 생각이 나이 50이에요. 그러면 저는 50보다 더 먹었으니까 그래 내가 독립운동도 최대한 할 만큼 해봤고 잘해보자고 하는데 저 무지몽매한 것들이 이렇게 나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까지 시켰어? 그럼 오케이. 그럼 니네가 알아서 그 똥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한번 헤매봐라. 그리고 그냥 놔둬버릴 만도 하잖아요. 이분은 그냥 자기 가던 길 가면 되잖아. 뭐 하와이로 가시든지 아니면 본토로 들어오시든지 모교 쪽에 가서 뭘 교수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참 그래요. 3.1운동에 관한 얘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설이라고 봐요. 3.1운동이 뭡니까? 비폭력 저항이잖아요. 비폭력 저항인데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그때는 뭐예요? 일본의 압제 밑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나라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 비폭력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드로 윌슨이 이제 정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민족 자결주의 다 들어보셨죠?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지금처럼 식민지 잡고 서로 간에 뭐 이게 뭐 본토고 이게 식민지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는데 뭐 서로 내선 일체니 뭐니 하는 이따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관계 말고 모든 민족은 민족끼리 알아서 자기네 나라를 결성하고 자기네들이 정치할 수 있게끔, 그게
이 우드로 윌슨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치 그 표어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나중에 또 한 번 일어나죠.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어쨌든 우드로 윌슨이 이 민족 자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한국 안에 있는 독립단체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3.1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스타일이래요. 이승만 스타일의 그 외교가 이런 식이고 이승만 스타일의 정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큰 물결의 흐름을 봐요. 이게 지금 봄에 부는 훈풍이냐, 여름에 부는 열풍이냐, 가을에 부는 바람이냐, 그리고 겨울에 삭풍이냐라는 것을 분간을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바람 앞에다가 필요한 것을 갖다 놓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효과를 얻어가는, 이게 바로 이승만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이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도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은 결혼했어요. 프란체스카,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유태인이죠.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서 10월에 결혼했습니다. 1934년에. 근데 희한한 결혼이에요. 이분은 60세 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35세 때. 이게 도대체 나이가, 넘어갑시다. 말이 안 되는 도둑놈도 그런 도둑. 어쨌든 끝까지 그 영부인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고, 그때 우리 영화 본 것 중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죠. 바나나 성애자예요. 그분도 저하고 똑같아요. 바나나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시들어가는 바나나만 보면 싸니까 그냥 무조건 다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제 귀국하시는데 여기 또 공산주의자들이 옆에 똥파리처럼 달라붙어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이 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해야 돼. 오늘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48년 3년간의 어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선포될 때까지 3년간의 어간이 있는데, 그 어간 동안 혼란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지금이 눈에 보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한 줄로 쫙 요약을 할게요.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 방 맞고 끝났어요. 더 이상은 얘네가 재기 불가능. 그래서 어떤 시기든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복서에 사인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일본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완전 KO가 당한 거고, 이제 그러니까 속국으로 잡혀있던 이 조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것을 두고 3파전이 벌어져요. 아니지, 4파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쪽에는 이 연합국으로서 승리했던 미국과 그리고 소련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이 조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양쪽에는 이제 당사자인 남쪽과 북쪽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4파전인데 아시다시피 북쪽 러시아는 소련은 인민공산 위원회를 열어서 김일성을 가져다가 앞잡이로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완전히 세팅을 하는데, 그게 언제 세팅을 하느냐면 45년 8월 15일에 소련 군정이 군대를 창설하고 46년 2월 8일에 김일성이를 위원장으로 박아놔요. 그러니까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미 해방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은. 그래서 완벽하게 진용이 갖추어진 것이 46년 2월 그리고 3월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 토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땅을 전부 일제로부터 빼앗아요. 그래서 국유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했어요. 누가? 김일성이. 소련의 앞잡이인 김일성이 인민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딱 보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소련의 꼭두각시 위성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작전 끝. 그런데 남쪽에서는 지지부진합니다. 왜 지지부진하냐면 이게 있어요. 미국하고 이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남이 굉장히 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남을 제어가 안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치를 떨거든. 치를.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보다도 우남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뭐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이 우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애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이 반공 정신을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미국은 같은 편이었었어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이 합작 먹고 그리고 독일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일본 쪽으로 넘어올 때 소련은 뒤로 빠져 있다가 결국은 종전될 때쯤 해가지고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반절을 뺏어간 애들이죠. 근데 명색이 자기네 동맹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비위를 거슬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근데 누구는? 이승만은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어떻게 이렇게 절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막 귀국하는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게 하고 했을 때 메가더 장군 전용 수송기 타고서 넘어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보다도 훨씬 더 센 거를 하나 하는데 1946년 6월에 이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 북한 이북 사람들의 이런 진용을 깨트려 버릴 남한 단독 정부라도 수립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언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로 이 정읍 발언이 우남의 이 정읍 발언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었고 고착화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북 그러니까 이 소련의 위성국가가 이미 돼버린 김정일이 앞잡이 세워가지고 김일성이 앞잡이 세워서 완성된 이걸 우리는 간과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승만 TV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자료 다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이것도 모르고 정업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이승만이가 저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툭튀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틀려먹은 나라고 시작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미 군정이 아주 갈짓자 걸음을 걷는데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소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 나라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야 북한 쪽 그리고 남한 쪽 니들 둘이 서로 합작을 하면 되잖아 이거예요. 저 위쪽 아래쪽 합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작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좋아서 합작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합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는 빨갱이 서로 깨져버리잖아요. 누군가가 하나가 덥석 잡아먹고 깨져버리잖아요. 밀어내고 쫓아내버리잖아. 그것처럼 똑같은 건데 북한은 이미 소련이 다 세팅을 다 해놓고 남한 쪽에다가는 합작하자 계속 소련이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그래 그것도 네 말이 맞는데 라고 어정쩡하는 사이에 정읍 발언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 단독이라도 해야 돼. 쟤네들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우남이 한 거죠. 여기 이런 얘기들은 다 이승만 TV를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긴박하게 이뤄지는데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등장했죠. 어디 임시정부 때 여운형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었죠.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고 김구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요. 여운형이 이거는 완전히 빨갱입니다. 말하나 마나 이건 그냥 골수 위에서부터 계속 대를 이은 빨갱이고요. 김규식하고 김구는 결국 빨갱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빨갱이냐면 민족주의적인 가면을 쓴 빨갱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용어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무식한 빨갱이에요. 무식한 빨갱이. 무식하면 빨갱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빨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거예요. 김규식과 김구가 민족주의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 말합니다. 근데 무슨 민족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세팅되어 있는 소련제 무기와 전투기를 가지고서 다 세팅되어 있는 인민군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승만하고 사이에서 잘해보자 하면서 속으로는 저들이 금방 내 쳐들어올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이승만 TV 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무식하면은 선동에 빠질 수밖에는 없어요. 여운형은 결국은 피살당합니다. 이거 뭐 대단히 오래 살 것 같은데 앞잡이 잘해도 결국 피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공하고 친하자고 북한하고 친하자고 하는 애들은 참 이게 단명할 텐데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쟤들이 저렇게 살아요. 희한한 애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이 46년에 47년에 그러니까 이 3년 어간에 48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2년 이 어간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47년에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승만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엔에게 남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북 동시선거가 아니라 유엔을 감시하에 남한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정부를 세워야 돼 라고 얘기해요. 줄기차게. 근데 미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을 때 미국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국무부 차관보가 일어나서 힐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말하는 독립정부 투표를 지지하면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을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핑계를 대면서. 그렇지만 이 과정을 다 뚫고 나와서 결국은 장제석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국내에 있는 우익 59개 단체 전체가 이승만의 이런 입장을 전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디 가든지 이 국민들에게는 인기가 아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 말하는 게 전혀 틀린 게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이 완성이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북에서도 김일성이도 토지개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개혁을 해요. 근데 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1950년 3월인가 마감이 돼요. 2월에 시작해서 3월인가 마감이 되는데 그 토지개혁은 북한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북한 것은 다 뺏어서 다 나눠줘요. 인민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토지의 원 소유권은 누가 갖냐면 나라가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허락한 것만큼 임대를 해주는 거지 지 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이 계산법이나 비즈니스 계산법이 지금 우리보다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좋았던 게 그게 무슨 토지 분배냐 토지 개혁이냐 그거는 소장농이지 나라 밑에 소장농이지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쭉 빼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나라에서 전부 접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라는데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다가 아마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문서를 써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평 당신 거 그렇게 해놓고
1년, 2년, 3년 때부터 원금 상환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 갚어. 그렇게 해가지고 갚으면 다 소유권 완전히 다 네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히 개인 소유로 땅을 나눠주는 그런 계약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이건 국가에서 땅을 갖다 빌려다가 소장농을 하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당장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해서 할부로 내야 될 돈은 많지만 한 5년만 고생하면 이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정말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인 그 훌륭함이 결국은 뭐를 이겨냈냐면 1950년도부터 53년까지 일어난 6.25 사변에서 전체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인생 대대로 땅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유재산, 특히 땅을. 근데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땅이 될 건데 이게 쟤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접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쟤네들한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맞서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거죠. 교훈은 뭘까요? 뭐 이것만 아니고도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한성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이 안에서 한 5년 동안에 있었던 이 체험이 이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송두리째 바꿨어요. 목표도 바꾸고 방법도 스타일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한 해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산주의에 대한 핵심을 간파하는 이 해안이. 저는 이 안에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안이에요. 해안. 여기는 해안이라고 쓰지 않았네.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선생님 해안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벽이 있으면 저 바깥쪽이 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물을 꿰뚫어 보면 이 바깥에가 뭐가 있겠구나라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해안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공산주의 공부한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지식층은 대부분 공산주의자예요. 아니 유럽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 안에 그 뭐 3분의 1이 그 공산당 프락치들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이 지적 이런 게 수준이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저기 한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 왜 그랬냐고. 저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봐요. 책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책을 못 봐서 공산주의 선동당해요? 특히 지금 가만히 봐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법도 찾는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스타일은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 거냐, 얼마만큼 불 거냐, 내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내서 결국은 중단 없는 추진력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 빛과 소금 열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그 모델 한 분이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도 이 한성 감옥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감옥에 갇힐 건 아니지만 저도 한성 감옥은 아니지만 저도 한 5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운 게 많아요. 두부 이게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배운 게 많다고. 근데 그 안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갖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남에게는 한성 감옥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한성 감옥이 있습니까? 또 한성 감옥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사는 거 어떻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 대단한 것이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한성 감옥이거든요. 이 한성 감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한성 감옥에서 뭔가가 있어지면 그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꿰뚫어 봐야 될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추진력이 필요해요. 결단과 추진력.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결단과 추진력. 이거 없이는 성령님만 이렇게 막 아무리 잡아 당긴다고 해도 내가 그 손을 꽉 잡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토머스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 그리고 우남 이승만 국부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이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이분들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 내가 올해 많은 일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는 것을 토머스 선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의 그런 밀접한 하나됨의 계기와 과정과 결과가 없이는 성령님 따라서 예루살렘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빛과 소금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이들을 본보기 삼아서 귀한 은혜를 받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고 단련되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